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진행하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신진작가 특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은가 모음 지난주에 말씀해드린 대로 여기에 신인문학상 수상작이 여름호에 실려 있어서 네. 지난주에 이어서 자은가 모음 신인문학상 작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장입진이라고 이 팟캐스트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문예지를 들고 왔는데요. 약간 문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외부로 볼 수 있는 문예지 월간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신춘문예 등단 소설가들의 작품 2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자은가 모음에 실린 작품 살펴볼 텐데요. 장진영 작가의 곤이라는 작품이죠. 네, 일단은 신진 작가 분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인데 자음가 모음에 실려있는 작품을 이제 이 자음가 모음을 다루면서 읽어볼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분위기에 좀 매료가 되기도 해서 근데 과연 다른 자음가 모음에 실려있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성 작가들의 네. 작품이랑 곤이를 같이 다루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문장 앱진에 신춘문예 등단 소설가들의 이제 작품이 실려 있다는 것을 주영님을 통해 듣게 되면서 그러면 같이 소개를 해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작가들을 소개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직 독자들에게 덜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이 방송의 취지와 맞겠다 싶었고요. 네. 그리고 곤이는 사실 모든 심사평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심사평이 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뭐 다른 수상작, 당선작들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곤이에 대해서 심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새롭다라는, 그리고 그 분위기에 대해 독특한 갖고 있는 정서나 분위기에 대해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훑었다가 네. 그 심사평을 읽고 한 번 더 읽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좀 꼼꼼히 읽어봤더니 이야기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진영 작가의 곤희라는 작품을 오늘 소개작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특이하잖아요. 곤희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나라고 등장하는 화자는 단독 판사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판사, 여성인데요. 네. 이 단독 판사라는 거는 찾아봤더니 여러 판사들이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단독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판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단독 판결을 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화자인 내가 판결했던 어떤 재판을 이유로 한 여성이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지고 그 자살을 한 여성의 이제 문상을 가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첫 문장이 곤이를 맡아보지 않겠느냐고 선배는 말했다라고 하면서 훅 그냥 장례식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례식과 연관된 인물일 거라고 저도 추측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어떤 판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는 이 판사에게 좋지 않은 경력의 오점으로 남겨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판사의 선배들이 부장부터 그 밑에 있는 선배까지 하나의 시험 과제인 것처럼 곤이라는 여자아이를 이 판사에게 며칠간 맡기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네. 곤이는 이제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아이이고 이제 19살, 만 19이 되기 직전에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그 화자에게 며칠 동안 이제 보호가 되는 그런 여자아이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뭐 앞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감출 필요 없는 게 곤이라는 아이는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어떤 이유로 혹은 누구와의 관계로 아이를 갖게 됐는지가 등장을 하지 않고 네. 굉장히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 있는 게 생리를 하기 전에 임신을 한
설정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설이 조금 묘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문장의 배치도 독특하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조금 꼬여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설정이나 상황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게다가 이 곤이라는 아이가 화자인 나에게 선생님은 생리를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이가 이미 19이라고 나왔는데 네. 이런 질문 왜 하지?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화자는 대답을 하고 저는 한 적이 없고 지금 임신했어요 라고 밝히면서부터 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는 기묘한 분위기를 좀 더해가는 그런 전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스타일이라는 게 약간 느와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 화자가 판사라는 직업이기도 하고 장례식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게다가 곤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투명한 물 같다, 감정을 비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불행을 전시하는 데에 너무 태연하게 익숙한 상태의 네. 아이라는 설정 등등등이 약간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소설이었습니다. 약간 단서를 조금씩 약간 던지죠. 그래서 네. 처음에 바로 어떤 상황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지 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나오고 하면서 계속 어떤 퀴즈를 풀어나가는 느낌도 들면서 그런데 그 퀴즈가 개운하게 풀리진 않아요. 네, 계속 네. 뭔가 위태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엄청 팽팽한 느낌? 계속 긴장감을 주는 소설 느낌으로 전개가 되고 네. 그 안에서 왜 곤희를 나에게 맡기지? 라는 궁금증. 그러면서 어느 순간 화자가 이게 나에게 떨어진 부장님의 과제 혹은 통과해야 할 시험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네. 처음에 재밌었던 건 곤희라는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자는 곤희가 그 자살한 사람이 키우던 반려동물인가? 라는 이상한 엉뚱한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말장난도 나오는 게 곤희가 이제 백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말도 등장을 하는데 그런 엉뚱함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막 밝은 분위기로 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곤이라는 캐릭터를 좀 미스테리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등장하는 대사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네. 거칠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선배인 이제 판사가 후배인 나에게 공평이 아니라 공정하십시오, 후배님.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요즘 네. 많이 읽고 있는 소설들에서 등장하지 않는 톤의 대사라든가 전반적으로 묘사 같은 것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접해보지 못한 소설의 느낌이어서 그런 신선함을 갖고 쭉 읽었을 때 뒤에서 느껴지는 감정도 그렇고 뭔가 기묘한 분위기가 있다. 이게 절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쓴 배경이 뭐 환상적이라거나 그런 게 아닌데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도 네. 기묘함이 있어서 이 작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심사평에 있는 것들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심사평에서 정용준 작가가 매력적이었으나 불편했고 인간적이었으나 악마적이었다라고 네, 맞아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느낀 것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이 생경하면서 낯선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전체 이 소설 전반에서 풍겨지는 그런 느낌이 어딘가 약간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유리창 하나라도 깨질 것 같은 약간 위태로움 같은 것이 계속 느껴지는데 약간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서 어떤 찝찝함 같은 것을 계속 안고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혹은 인상 깊었던 소재가요. 그 파인애플 뚜껑 있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 화자인 이 단독 판사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 이제 곤이를 마지막으로 재우는 밤인데 식탁 위에서 그냥 부엌에 서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 찢기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찢기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파인애플 통조림? 네, 그 뚜껑을 따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곤희가 화자인 나에게 파인애플을 이제 권하면서 안주로 이거 가져도 돼요라고 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뭘 가지려는 거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파인애플 뚜껑인 거예요. 네. 그게 약간 반지 같은 고리가 하나 달려 있고 날카로운 톱니바퀴 네, 같은 네. 것이 그 원 주위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아주 날카로운 흉기 같은 것인데 이걸 갖고 싶어 하는데 약간 반지처럼 허공에 끼고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이 작가가 정말 소재를 영리하게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소설을 생각할 때 꼬막이라는 개 이름도 네, 여기 맞아요. 나오지만 기억나지만 저는 이 파인애플 뚜껑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는 서술 묘사들도 많고 비유 같은 것도 좀 정확히 뭔가 치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네. 그 노태훈 평론가였나요? 그분이 얘기한 건 손수건, 장례식 아, 장면에서 손수건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인물을 드러내준다든가 네. 아니면 제가 제일 이거 너무 정확한 표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화자와 곤희와의 관계, 그러니까 네. 평범한 표현으로 하자면 소설의 분위기를 걷어내고 네. 어떤 30대 아마 30대 중후반인 여성이 젊은 판사가 보육원 출신의 청소년 여자아이를 며칠 언니처럼 데리고 있으라라는 이제 지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게다가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라는 설정이면 우리가 왜 예상되는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화자 자체가 왜 나에게 저 아이를 맡겼지라는 거 플러스 그 곤이라는 캐릭터조차도 굉장히 이 여자인 화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묘해요. 그래서 묘한 이유로 시작이 된 둘의 관계는 계속 묘한 상태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 문장들이 나는 5,000km 상공 비행기 문간에 서서 아이가 낙하산을 잘 챙겼는지 배낭을 두들겨 본다. 버클이 잘 잠겼는지 잡아당겨 본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북돋아준다. 뒤에서 아이를 떠민다. 그게 내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곤이가 독립하기 직전에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서 네. 그 곤이가 앞으로 살게 될 오피스텔 같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거기로 이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며칠인데 그게 마치 사회로 아이를 독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네. 정말 5,000km 상공에서 잘 얘가 괜찮을까라는 점검을 해주고 뒤에서 떠밀어주는 역할이라는 게 그냥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잘 와닿았고 네. 그리고 뒤에서 아이를 떠미는 역할을 자기가 맡는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잔인한 일로 과제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화자는 너무나 그거를 명민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아까 얘기하신 꼬막이라는 개가 등장할 때 네. 둘의 마음이 처음으로 혼란스럽긴 하지만 살짝 열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무래도 꼬막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강아지, 개가 나올 때 여기서도 긴장감이 되게 팽팽한데 이 꼬막이라는 개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지만 어느 순간 관찰을 했더니 꼬리를 치다가도 달달 떨고 네. 꼬리를 치다가도 벌벌 떨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도 개랑 이제 살아봐서 알지만 네. 강아지들이 장난을 치면 되게 괴로워서 깨갱대고 으르렁 대다가도 어느 순간 꼬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감정과 자기에게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동시에 느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나에게 위험한 존재 두 가지를 다 감지할 때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거를 이 여성 둘이 지켜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꼬막을 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자가 곤이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폭발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네. 대사는 드러나지 않지만 네가 그 임신 원했는지 아닌지 지금 네가 저 개를 데려오고 싶은 건지 아닌지 식의 말들을 이렇게 한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엄청나게 둘의 거리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심사평에서 그 아마 강지희 평론가가 얘기했을 텐데 거리 감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계속해서 화자와 곤이 사이에 거리가 조절이 되면서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감과 통조림, 뚜껑으로 또 하나의 뭔가를 징표를 남기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이 화자에게 어느 순간 위협이 되는 순간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둘의 관계는 교차도 아니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결국엔 그게 화자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소설이라 네. 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지배하는 분위기나 들어간 장면들이 너무너무 상징적인 것들도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꼬막의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 같은 거? 네. 되게 경련을 일으키다가 꼬리를 흔들다가 뒷다리를 후들거리다가 이거는 정말 저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네. 여기까지 온 이유라는 걸 고니가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임팩트를 한번 주고 뒤에 전개가 되는 부분이 저한테도 인상이 깊었고, 근데 저는 이 서사 전체 줄기를 따라가면서 군데군데 괄호 같은 구멍 같은 것이 저한테는 좀 느껴졌는데 네. 아마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정말 독자의 호기심, 궁금증인데 부장이 고니의 아이 아버지인 거죠? 아닌가요? 아니인 걸로 아닌 걸로 소설에 얘기는 하는데 드러나기는 근데 하고. 저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네. 기억이 흐릿한데 네. 작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부장이 일부러 고니에게 되게 좋은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고니를 맡아달라고 그런 했다고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닐 수 쓰는데, 있겠네요. 네, 그냥 어떤 사고라는 표현이 아마 어딘가에 등장을 네, 했던 맞아요. 것 사건이 같고, 있었다. 사건이 네. 있었고 부장은 정말 그런 시혜적인 태도로 한 것 같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또 다른 아이를 맡아줄래라고 하면서 네. 또 다른 아이가 등장을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정황이라면 자신이 임신시킨 누군가를 할 만큼 부장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자기의 개인적인 걸 드러낼 인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여성 후배에게.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떤 보육원에서 안 좋은 일로, 그리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작가가 얘기했던 설정은 그거는 정말 그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행하고 싶었던 그런 것 정도 생각을 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네. 그렇게 저도 읽었고 네. 그렇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것도 작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서사 중간중간에 이거 정말 이게 맞을까?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일어서 맞아요. 모호하게 쓰인 것들이 근데 많고. 이게 의도된 것인 것 같아서 네. 구멍 같은 것을 메우거나 아니면 그냥 구멍인 채로 두고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거나 그것은 독자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꼬막이 나온 다음에 또 그 선배가 이제 남자친구잖아요. 네. 그 선배와의 SM 플레이 장면이 나오면서 네. 거기서 세이프 워드를 또 꼬막으로 쓰는 장면도 앞에 이제 보육원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냥 바로 꼬막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런 장면 삽입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불친절한 네. 삽입인데 그게- 여기서는 그냥 쑥쑥 들어오는 것 뭔가 같아요. 편집적으로 그 위태로운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네. 이런 게 되게 잘 쓰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이렇게 자언과모음 신인문학상 수상작인 장진영 작가의 단편소설 고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장입진 8월호에 실린 성혜나 작가의 소설 그리고 이한슬 작가의 소설 저희 만나볼 건데요. 먼저 문장입진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문장입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 문예지인데요.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고 인쇄되거나 종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월간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장입진을 약간 보기 편한 문예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저는 문장입진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인터넷에 문장입진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지금 이제 8월호까지
녹음 시점에 나왔고 아마 이제 9월호가 나왔을 텐데 그 현재 호뿐만 아니라 과거의 호들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설이든 시든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그냥 다 볼 수가 있어서 사실 문예지를 구입할 사정이 안 되거나 여력이 안 되거나 혹은 바쁘거나 그렇게 해서 볼 수 없을 때 신작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빠른 통로가 문장입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문장입진을 소개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가벼운 것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진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장입진이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커버 스토리가 있고 소설, 시, 비평 등등이 실려 있는데 여기는 2019년은 좀 커버 스토리가 독특하게 웹툰이나 사진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문장입진 지난후 수록작 중에 한 편을 선정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이 커버 스토리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8월호를 다룰 건데 성혜나 이한슬, 전예진, 최기성 작가 모두 올해 신춘문예 등단자들이에요. 이 신인들의 작품이 실렸고 시도 마찬가지로 권기선, 권영하, 류희석, 문혜연, 설하한이라고 올해 신춘문예 시 등단자들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어쨌든 요즘 워낙 신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신인들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신인들에게도 좋지만 독자들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문장입진은 진짜 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이지만 소설을 읽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편집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네. 저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었는데 전작이 궁금한데 책을 당장 찾기 어려울 때 한번 문장입진에서 검색해보긴 하거든요. 시든 네. 소설이든. 그래서 혹시 웹상에 실려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면은 찾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바로 읽으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장입진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다 공개를 한다니 하고 설마 몇 달만 공개해놨겠지 최근작 했는데 2006년인가까지 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저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소개할 작품은 성혜나 작가의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이라는 좀 독특한 제목의 작품인데 일단 성혜나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즈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작가이고요. 이 작품은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후루룩 한 번은 쫙 읽었는데 전혀 끊김없이 조금 장르 소설 읽는 느낌도 살짝 영화적이기도 하고 네, 가지면서 읽었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아마 30대 직장인인, 직책은 과장인 남자 화자가 자신의 20대 대학생 시절을 회상해요.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그 어느 하루를 회상하는데 그 하루가 어떤 날이냐면 대학 친구가 자신의 조부의 상수연에 초대해서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 상수연 파티에 참석해서 조부도 만나고 부친도 만나고 다른 친척들도 만나게 되면서 그 파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하루의 이야기가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이 상수연이라는 게 100세가 될 때 베푸는 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친구인 오수의 조부가 100세가 되어서 오수의 조부의 집에 내가 찾아가는데요. 일단 100세 잔치를 열 정도면 대충 예상하셨듯이 조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저는 부잣집 구경하는 느낌으로 이 소설을 맞아요.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잣집이 어딘가 조금 기괴해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상수연의 당사자인 대상인 이 100세 조부는 인공 후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나 기침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기괴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생신잔치니까 얼마나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겠어요. 근데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이 부잣집 친척들, 오수라는 대학 친구의 부친도 상당히 거의 재벌급으로 보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의 회장님이 당연히 조부고 그 친척들도 되게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되게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다가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해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그 사건이 조부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가보로 생각하는 기다란 도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참석한 사람 중에 도검 감정사가 있어서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나 뜻밖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설정이 정말 영리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습작을 하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누군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서술을 하기에 되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쓰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1인칭 관찰자라는 그 캐릭터가 어떤 소설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어떤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쓰다가 늘 망해서 3인칭으로 돌리곤 하는데, 그래서 보통 관찰자, 한마디로 관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찰자를 어떻게 쓰려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딱 이 조부의 생일잔치, 생신잔치를 아마 작가가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가장 제대로 밖에서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해서 이 카메라를 든 아르바이트생, 이 손자의 친구를 관찰자로 딱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자재로 너무나 자유롭게 그날의 파티 분위기를 기술할 수 있고, 그 캠코더의 시선으로 따라 줌인을 했다가 줌아웃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어떤 기류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묘사나 분위기 조성에 아주 잘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영리한 설정에 일단 고개가 끄덕여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포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장치잖아요. 사실 네. 촬영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욕망 같은 걸 드러내는 거는 약간 독립 영화라든가 공포 영화 같은 장르에서 많이 쓰이는데, 네. 이게 소설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관찰자로 내세워지는 캐릭터 자체가 관찰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집에 들어갈 때 묘사하는 그 낯선 이제 그 저택을 묘사하는 그 안에 뭐 단청이 무슨 문이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낯선 것과 동시에 잘 모르지만 그게 무언지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 알지만 가져다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치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아가씨 같은 거에 인트로, 정말 그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함께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함으로써 주는 영화적인 시각적인 배치 같은 것들, 그런 게 되게 많이 영화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관찰하는 것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 후정에 있는 연못에서 혈앵무라는 명칭조차도 조금 기괴한데요. 한자어가 그 몸통에 문신이 되어 있는 그런 물고기라든지, 그 처마에 있는 귀면와라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도깨비 모양, 그리고 도검에 있는 장식 같은 것들이 어떤 기괴한 이미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쏟아내지시 이미지를 탁 제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 전체적인 소설 안에서 정교하게 잘 짰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아, 이쯤에서 뭔가가 터지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도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조부가 도검 감별사에게 부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좌중의 분위기를 망칠 것이다. 파티를 망치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저는 그 다음이 사실은 이 작가가 쓰고 싶었던 장면이고, 이 도검의 가치를 판별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깨는 이 장면은 그 앞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장치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굴곡을 만드는데 그걸 상당히 흥미롭고 관심을 끌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진짜 이야기는 이거야, 진짜 내가 보여주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의 태도를 싹 보여주는 거에서 이것 또한 되게 작가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걸 읽고 나면 조금 분명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아하고 세련되고 여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너그러운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 웃는 얼굴과 우아함 뒤에 감춰진 어떤 잔인함 같은 것, 그들의 위선 같은 것을 결국은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 마지막에 카메라에서 이 화자인 나가 환상처럼 보는 괴물의 형상도 사실은 이제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적나라한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런 주제의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류층에 대해서 익히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물론 이런 집에 가보거나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과 너무 닮아 있어서 내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간의 민낯이나 모습 같은 것을 여기서 조금 더 발견할 수 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 이한슬 작가의 축배라는 작품인데요. 이한슬 작가는 2019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어떤 사이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축배라는 작품도 상당히 메시지가 저한테는 명확하다고 느꼈는데 일단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대학 동창생 부부가 있어요. 한 명은 기영이라는 40대 남자고 다른 한 명은 곤이라는 이제 남자인데 둘은 같은 회사 입사해서 친해졌지만 기영은 되게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맞으면서 둘 사이가 멀어지고 기영이 직장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면서 다시 이 두 부부는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영의 병세가 깊어지고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이들의 관계는 좀 더 미묘해지고 이 곤과 그 아내 사이의 관계도 변화를 맞게 되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것도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네. 이 아내 캐릭터가, 곤의 아내 캐릭터 상당히 독특하죠. 약간 연극하시는 네, 분 같은? 대사 같은 것들이. 그토록 착한 사람에게 왜 그런 시련을,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통속극 드라마에 나오는 거 외워뒀다가 사용하는 느낌? 네, 정말 이런 상투어들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위로할 때 막 툭툭 쓰면서 되게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저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이 기영이라는 친구, 약간 라이벌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기영이 병세가 깊어지고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 곤과 아내, 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기영과 점점 계급차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기영과 멀어지게 됐던 이 곤과 아내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복원하면서 이 기영의 불행을 양분 삼아 점점 더 행복감을 찾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되고, 자신들의 상황은 별로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저 기영의 몰락과 기영의 아내의 몰락을 쳐다보면서 우리 인생이 괜찮아졌다라고 네. 착각에 둘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네, 관계도 멀어졌던 되고 부부 관계가. 네, 착각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너무 씁쓸하지 않아요? 결국엔 친구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우위에 삼게 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네, 정말 씁쓸하죠. 네, 위로는 하지만 친구에게 걱정도 하고 위로는 하는데 비릿한 무언가가 부부가 그게 일치를 하니까. 근데 이 부부가 진짜 위선적인 게요.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둘만 있을 때는 아 정말 잘 됐다 혹은 잘 됐다까지는 좀 그렇지만 네. 왜냐하면은 기영이 이제 돈을 곤한테 빌려주기만 했어도 곤이 이렇게 삶이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곤은 그런 식으로 기영에게 거절당한 사실 상처가 되게 큰 것이고 또 사실 아내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반면에 기영과 그 아내는 늦둥이를 갖게 되죠.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속으로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으면 그냥 기영이 아프게 되고 병세가 깊어질 때 아 솔직히 나는 이런 마음도 있어라고 하거나 시원하게 둘이 있을 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정말 이 연극적인 톤으로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너무 깨름직한 게 있어서 네. 물론 그 기영 부부도
화자 입장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말들은,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영의 아내에게 아이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넷이 잘 놀면 되죠. 이랬는데 네. 자신들은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행복해한다든가 네. 친구 사이에 절대 동거래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지만 정말 돈이 필요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친구가 미웠겠어요. 네. 그럼에도 우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찌질함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돈과 아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둘이 대등한 친구 입장이었다면은 더욱 얘기를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너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전달력도 좋고 잘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진짜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뭔가 속이 쓰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3편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세 작품을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태도나 분위기가 비슷한 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곤희와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은 조금 기묘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 네. 물론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축배는 인간에 대한 태도가 소돔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네. 뭔가 지리멸렬하고 환멸의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데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2가지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설 안에서 제가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는데 네. 소설 안의 인물이 그 소설을 통과하면서 단편 안에서 처음과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어떤 소설이 더 좋은 소설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취향은 변하는 소설을 좋아하긴 해요. 네. 그래서 봤을 때 소돔과 축배는 좀 다르지만 소돔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네. 관찰자였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민낯을 봤지만 그거를 숨기는 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인지하고 또 넘어가는 그러니까 네. 변하지 않은 어떤 인물이고 축배는 드러내기를 했다고는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물적이고 위선적인 캐릭터가 앞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뒤로 갈수록 드러나긴 하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더 노골적이게 되는 것 정도? 근데 곤이는 물론 이 안에서의 표현으로 보면 성장을 했다고는 봐져요. 그러니까 네. 거리 감각을 유지하는 감각이라던가 실제로 곤희가 거부를 해서이지 화자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제 몇 가지 신호를 보낸 적이 있는데 네. 곤희가 개입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되게 비슷한 능숙하게 쓰여진 소설들인데 이 안에서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어떤 소설은 담고 있고 담고 있지 않은 거의 차이에서 매력이나 취향으로 어떤 소설을 더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는 저도 사실 인류애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건 맞는데 인류에 대한 환멸, 인간에 대한 환멸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너무 소설에 필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 환멸을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혹은 그 환멸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3편을 같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한멸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 이것과 축배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홍상수 영화 보면 찌질한 주인공들 보면서 막 네. 웃는데 웃고 나면 약간 씁쓸한 거 있잖아요. 우리랑 닮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축배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친구의 불행 앞에서 친구가 죽어가는데 네. 그걸 그런 식으로 나의 행복의 어떤 원천이나 양분으로 삼아서 내 부부관계를 그걸로 회복한다? 그러니까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과연 내가 그런 적이 없었을까 살면서?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뜨끔해지는 그런 지점들을 이 소설에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경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건 그냥 생각이 독자로서 읽고 싶은 네, 무언가가 있다라는 느낌? 네, 독자로서의 바람이고 그럼에도 이런 서늘함 같은 것 혹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소설 안의 캐릭터와 독자인 내가 만나게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은 인간이나 삶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단편 소설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덕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작품 또한 저는 재미적인 측면에서 읽는 재미적인 맞아요. 측면에서 좀 놀랐어요. 몰입감이 둘 다 좋아서 둘이 같이 붙어 있죠. 첫 네. 번째가 이제 성혜나 작가 소설이 나오고 문장 앱지네. 네, 가나다 순이어서 이제 이른 가나다 순이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읽는 재미에서 저는 일단 이 두 소설들이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아까 경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지점들을 갖고 있어서 연달아 읽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놓고 얘기하기에 되게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성혜나 작가의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 그리고 이한슬 작가의 축배를 살펴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쳤는데요. 혹시 다음 시간에 어떤 소설을 소개할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요즘 소설 이야기가 함께 소개하는 다른 책들이나 이야기거리가 궁금한 분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SNS에서 요즘 소설 이야기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룰 문예지도 SNS 통해 공지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방송 나오기 전에 어떤 소설일지 미리 좀 읽어보고 함께 듣고 싶다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혜나 작가의 소설 소돔의 친밀한 혈육들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를 불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에도 감별사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조금 전 일에 대해서도 아무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감별사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다. 멀리서 샴페인이 터졌다. 펑 하는 소리에 놀란 오수가 딸꾹질을 했고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캠코더에 담았다. 희고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오수의 가족들.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초상. 오수의 가족이 한 조각씩 나눠 가진 뒤에야 내 몫의 케이크가 돌아왔다. 말구유의 어느 부분인지 모를 조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케이크는 황홀할 정도로 달고 달았다.